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가 극비리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소57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폭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전투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된 키이우 동남부에 있는 한 군수 공장에서 38일 만에 폭발과 화염이 솟아올랐는데요. 이번 폭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전차들을 수리하고 개조하는 시설 하나를 잃게 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관영 방송국 즈베즈다 TV를 통해 이 폭격 장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자화자찬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그러나 이번 폭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소57에 관한 진실이 들통나면서 그동안 과대 선전해왔던 소57의 스텔스 성능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낯 부끄러운 진실을 스스로 알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자칭 스텔스 전투기 소57 편대를 동원해 중국의 자칭 스텔스 전투기 제20 편대와 함께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57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는 진실을 스스로 폭로해버린 러시아. 이 영상은 현지 시각 6월 7일 러시아의 관영 방송국인 즈베즈다 TV에서 공개한 KH-59 마크2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동남부에 있는 드르나차 차량 수리소를 성공적으로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폭격 작전에서 소57은 내부 무장창을 열고 KH-59 공대지 유도 미사일의 스텔스 스탠드오프 버전인 KH-59 마크2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실제 폭격은 지난 6월 5일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장면을 영화나 게임 등에서 자주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리 스치는 것처럼 이 KH-59 마크2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려 290km 이르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것도 수출량의 경우 290km이고 자국 공군을 위한 버전은 사거리가 무려 550km 이른다고 하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소57 펠런 전투기가 굳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발사할 필요 없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발사하기만 해도 충분히 우크라이나의 군수 공장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인 셈이죠. 러시아는 왜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도 격추시킨다는 소57 펠런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하는 대신 스텔스와 가장 거리가 먼 전략 폭격기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유도 미사일로 폭격 작전을 수행했을까요? 이번에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드르나차 차량 수리소 주변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키이우는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러시아제 부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방공망이 쫙 깔려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의 소57 전투기가 이곳으로 직접 침투해 항공 유도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고 멀리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방공 자산들에 의해 격추될 것이 두려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57 전투기가 정말로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면 우크라이나 방공망들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러시아는 자신들의 소57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방공망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고, 이번 폭격 장면을 공개하면서 소57이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해 우크라이나군의 군수공장을 박살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스텔스와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KH-59 유도 미사일은 사실 소57이 아니라 어떤 전투기로든 발사해도 상관이 없는 미사일인 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거리가 긴 미사일일수록 소57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형편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렇다면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까지 가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미사일들을 피하기 위해 소57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폭격당한 드르나차 차량 수리소는 러시아 벨고로드주 국경지대와 고작 100km 떨어진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소57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침투하기는커녕 러시아 국경조차 넘지 않고 타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러시아는 S-300 시리즈의 방공 시스템을 선전할 때는 어떤 전투기든 격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더니 소57 전투기라 선전할 때는 전 세계 어떤 방공망도 뚫을 수 있는 전투기라 선전하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마도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겠죠.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이 S-300을 사용해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들을 꽤나 많이 격추시키고 있으니 S-300이 더 낫다고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지만요. 한국 F-15K, 러시아의 소57 박살낸다. 수-57 펠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면 큰 무리 없이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출격해 마음만 먹으면 격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러시아가 소-57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중국의 제20 전투기 편대와 우리 카디즈를 침공한다면
우리 공군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를 출격시키거나 KF-16 전투기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공군에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40대 있지만 실질적으로 카디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적 전투기들에게 경고를 하고 유사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출격할 전투기는 아마도 F-15K가 될 것 같은데요. 소위 57 펠론 전투기의 RCS 수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자료에 의하면 유로파이터나 라팔 최신 개량형과 비슷한 0.3에서 0.5제곱미터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RCS 수치는 도저히 스텔스 전투기라 볼 수 없을 만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 낮은 RCS 수치는 전투기끼리의 교전 상황에서 전자전과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수호이 57은 러시아의 각종 최첨단 레이더와 항전 장비들이 무수히 적용되었기에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해서 위협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말해 F-15EX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 공군 F-15K 4세대 전투기보다 전투 능력이 더 뛰어난 전투기라 보아야 할 정도일 텐데요. 이제까지 러시아 공군은 세계 2위의 공군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이 당해내기 힘들 것으로 추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한심하다라는 말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떨어지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습작전을 수행하는 면모도 보여주지 못했고 자국 방공망으로 유인해내는 우크라이나군의 노후된 전투기들에게 소위 35 같은 최신의 전투기조차 격추당하는 꼴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더 이상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4.5세대 전투기 정도인 러시아군의 소위 57 전투기가 우리 카디지를 침범했다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 또한 우크라이나군과 같은 수법으로 얼마든지 러시아 전투기들을 사냥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우리 군의 F-15K 전투기, KF-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의 노후된 미그-19 전투기와는 성능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전투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하는데요.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하루 최대 200소티에서 300소티를 보여주는 것이 한계였는데 이는 전시가 아닌 평시 우리 공군의 하루 평균 소티량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군에서 전시에 이를 악물고 최대 소티를 달성하려 할 경우 무려 하루에만 1500소티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들은 최신 얘기인 수호이 35와 수호이 57만이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통해 네트워크 교전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우리 군은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전술기들이 네트워크 교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은 미군과 착실히 전술 교류를 가지고 훈련을 수행하며 지상 타격 능력을 키워온 반면 러시아 공군은 이번 전쟁에서 제대로 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4세대 전투기, 아니 4.5세대 전투기씩이나 되는 최첨단 항공기들로 유도가 안 되는 멍텅구리 폭탄이나 던져대는 수준이었죠. 만약 수호이 57이 5세대 전투기가 맞다고 해도 그 숫자가 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11기 정도에 그치는 반면 우리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40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수호이 57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KH-59 마크2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하는 것이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현대의 다층 밀집 방공망들은 점점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갖추며 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다는 스텔스 전투기조차 탐지 및 추적해 격추시킬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스텔스 전투기를 사용한다 해도 직접 적 방공망 안에 침투하는 것보다는 먼 곳에서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판단이겠죠. 하지만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은 값비싼 무기인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크게 제한되는 무기이며 이런 무기로만 적을 타격할 것이라면 애초에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57이 제대로 된 스텔스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이 같은 상황은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앞으로 군사적 충돌을 겪을 수도 있을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일이겠죠. 실제로도 소위 57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